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주가 약세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약세의 가장 큰 타결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지만 새로운 세상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3대 주수 현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다소 상승하면서 아직도 좀 많이 낮아진 모습이지만 다소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오늘 0.59% 하락했고, 어제 중국 증시가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다우지수는 조금 더 선방한 모습입니다. 0.01%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많았는데요. 이게 다소 잦아들면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다소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는 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일 있을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좀 다소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역시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지수보다 빠르게 올랐던 게 다우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우 지수는 200일선을 통과를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이미 대세 반전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크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어제 2.31%나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서 뭔가 추세 전환을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죠. 은행이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런 다우와 상해 종합지수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1700에서 1500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이 두 지수가 잘 오르는 만큼 언젠가는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만큼 잘 올라주길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을 보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좀 올랐고요. 중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소재 부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에 속해 있는 이런 성장주들 안 좋은 모습이죠. 최근 애플의 중국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큰형님은 애플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나스닥에 동생들도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 파월의 입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힌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5%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데, 내년 한 3, 4월 달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파월 입장에서 5%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7%까지도 최종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5%의 중반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 힌트를 준다면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미국 시간으로 11월 30일 1시 30분경에 있고요.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최종 금리를 시장에서는 5.25에서 5%세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래 검은색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이 녹색 선은 전체 미국의 실업자 중에서 퇴직자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자, 퇴직자 비율이 올라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퇴직자들은 이제 아예 노동시장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인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모습인 거죠. 노동시장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임금의 상승을 뜻하고,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율이 올라갈 때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비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꺾이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금리의 하락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대까지 올리면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통계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그간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는 대부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어요. 평균 9%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가 2016년부터 2018년 동안인데요. 그때도 9.5%나 오른 S&P 500이라고 할 수 있고, 리만 사태가 펼쳐지기 전에 2004년에서 2006년도도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요. 12%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올해는 뭐 16.1%나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시기가 시작이 되었죠. 자, 이렇게 S&P 500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너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해 내내 펼쳐졌었죠. 뭐 7%대에서 9%대까지의 CPI 금리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그 40년 만에 뭐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도 너무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3년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13%가 빠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때도 뭐 폴 볼커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두 시기는 워낙 인플레이션 시기가 너무나 그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커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 다음 FOMC 회의 때는 아직 이제 0.5% 인상 확률이 67.5%로 높은 상황이에요. 자, 어제랑 거의 비슷한 확률이겠고, 다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소폭 낮아진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빅스텝의 인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월 전후로 한번 산타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 4번 연속이다 0.75%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상 속도가 완화된다는 건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11,230에서 1,500선에 박스권 행보를 지속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1,500에서 1,700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삼고 계속해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600선 단기 목표가로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우지수랑 상해지수가 자 이렇게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종합지수랑 나스닥지수가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상해종합지수가 한번 치고 나가면 나스닥지수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역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완화가 되면 애플과 같은 주식들이 더 잘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나스닥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스닥지수가 어느 정도 중국 상황에 상당히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180.83불로 마감했어요. 1.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180불을 딱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반등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 지금 하락 추세선 하단에서 계속해서 지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현재 4개월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양봉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내내 뭐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뭐 3개월에서 4개월 하락을 해서 음봉을 보여주면 그 다음 달에 크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었던 게 테슬라고, 자 그렇게 되면 한 240에서 250불 때까지는 12월 달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을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S&P 글로벌 모빌리티, 그러니까 S&P랑 관련된 회사겠죠.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테슬라 구매자의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5% 이상이 토요타나 혼다에서 온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본 차를 타던 사람들이 테슬라로 많이 바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미국 시장 기준이고요. 미국 시장이 워낙 뭐 토요타랑 혼다가 차량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토요타랑 혼다가 좋은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을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왔겠죠. 하지만 다분히 토요타랑 혼다에서는 지금 시장에 내세울 만한 전기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로 전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안점은요, 테슬라가 럭셔리 EV 시장에 86%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럭셔리 EV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가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휘발유 차량을 떠나는 고객은 역시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가장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포드 머스탱 마하이나 현대 아이오닉 5 쉐보레 볼트도 어느 정도 저가 라인에서는 인기가 있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요, 테슬라 고객의 28.6%가 기존의 도요타랑 혼다와 같은 일본산 뭐 전기차를 일본산 휘발유차를 탔던 사람들이고요. 한 17%가 독일 명품 브랜드에서 이동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이렇게 있죠. 이걸 다 합하면 17%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명품 차량에서
많이들 테슬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렉서스도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의 75%는 아직 럭셔리 EV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25%만이 넌 럭셔리, 그러니까 5만 불 이하의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5만 불 이상이고요. 자, 5만 불 이상에서는 테슬라가 86%로 절대적인 EV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등이 아우디 리비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25%이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약한 모습이에요. 거의 없는 모습이죠. 자, 이 시장은 포드, 기아, 현대, 쉐보레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라든지 기아의 EV6라든지 니로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5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겠죠. 다만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EV 마켓의 65% 점유율은 테슬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2020년에는 거의 80%에 육박했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현재 2022년 9월까지는 약 65%로 떨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넌 럭셔리, 그러니까 5만 불 이하의 EV 차량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러한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올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현대와 같은 업체, 그리고 GM과 같은 업체들이 버짓 라인에, 그러니까 저가의 전기차를 계속해서 출시를 할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 EV 점유율에 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2020년에 80%, 2021년 71%, 2022년 65%까지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역시 5만 불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부분이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테슬라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위터와 관련된 안 좋은 악재들이라든지 중국 수요 감소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아직까지 월가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럭셔리 브랜드이고, 테슬라가 향후에 1000만 대, 2000만 대 판매하려면 5만 불 이하, 3만 불 이하의 저가 라인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뾰족한 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의 하락을 깨트릴 가장 큰 타결책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1에서 2년 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두 가지를 꼽는데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어닝 콜 때 3만 불 이하의 차량이 테슬라에서도 만들 예정이고 개발 중에 있고, 2024년이나 2025년에나 나올 수도 있다는 듯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향후 2년 내에 그러한 3만 불대 저가 라인 차량이 나올 수가 없다면 테슬라 주가를 부양시킬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와이드 릴리즈가 됐죠. FS 베타 버전 10.69.3이 이미 와이드 릴리즈가 됐고, 자, 12월달 다음 달에 버전 11이 와이드 릴리즈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든지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 1에서 2년 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미 한 160만 대 정도의 선도 주문을 확보한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테슬라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상승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3만 불대 차량이 없으면서 오는 리스크를 상당히 이 두 가지가 상쇄를 하면서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EV의 글로벌 절대적인 강자이자 선도자인데요. 이런 25,000불, 3만 불대 차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선도자 역할에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75%, 25%로 이 양분된 이 시장에서 25%에 해당하는 이 시장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한 4만 불대, 5만 불대, 3만 불대 차량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그 품목수가 다양해지고 선택 옵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논 럭셔리 부문, 그러니까 럭셔리하지 않은 차량들의
이 비중이 25%에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지난 3분기 어닝콜 때 25,000불, 3만 불에 달하는 차량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차량이 나오기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 두 가지가 잘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방어해주고 상승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내년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출처가 불명문화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내년 10월 달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SOP 그러니까 생산 스타트가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100%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지금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9,000톤급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기가프레스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 기가프레스를 만드는 곳은 IDRA라는 이태리에 있는 설비 회사인데요. 이 설비 회사가 두 번째 9,000톤급 기가프레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색상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이는 기가 텍사스에서 쓰일 사이버 트럭용 기가프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가프레스가 이렇게 2대나 설치가 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1년, 2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역시 7,500불에 달하는 미국의 EV 크레딧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 올해 한 52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EV 크레딧이 내년에 적용이 되면 이 보조금이 적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84만 대까지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도 올해 한 4만 대 생산을 했다면 내년에 28만 대까지 생산을 늘려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12월 달에 있을 FSD 베타 버전 11의 와이드 릴리즈 역시 충분히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못 믿느냐? 자율주행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2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95년에 빌 게이츠가 윈도우 95를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야구 중계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롱을 당했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6년도에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들 비웃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 세상이 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 역시 사람들이 못 믿어 하고 비웃고 있는 상황이 대다수인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트럭이 곧 있으면 내일 있으면 이제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화물차들도 이제 스스로 운전하는 세상이 옵니다. 이런 세상을 이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자, 세미트럭이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율주행이 아니라도 이미 정말 좋은 운전자 운행 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이 세미트럭에만 운전자 한 명이 앉아 있으면은 나머지 차량들은 이 기차처럼 이어지면서 운전자가 없더라도 이 차량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함대를 만들면서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세미트럭이 10대를 모아놨다면은 인건비가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FSD 베타 버전 11이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충분히 이런 세상이 저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의 약세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투자는 불편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불편함을 잘 견뎌내면 이러한 자율주행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